딸이라며. 미정은 현관에 서서 그 말만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서연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멈춰 섰어요.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진료비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죠. 임신 7개월, 쌍둥이, 둘 다 딸. 그게 서연의 죄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정은 신발장 위에 올려둔 비닐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서연의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안에 들어 있었어요. 준비된 추방이었습니다. 이 집은 대가 끊기면 안 돼.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뒀던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현수는 안쪽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였어요. 서연 쪽으로 나오지 않았고 시선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낮게 중얼거렸을 뿐이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고작 그것이었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뱃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쌍둥이 아기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정은 문을 잡고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딸이면 여기 발 붙일 생각하지도 마. 과당.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요? 문을 두드릴까요? 한 번만 더 사정해 볼까요? 하지만 서연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서연을 지워버렸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한 손에는 병원 봉투가, 다른 손에는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서연이 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져온 전부였어요.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우산이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젖어 있었으니까요.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빗속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배가 무거웠어요.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요. 너희들이 딸이라서가 아니야. 엄마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해. 뱃속에서 또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엄마를 위로하는 것처럼요. 서연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이 보일 때까지 걸었어요. 의자에 앉아 젖은 봉투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오래전에 정리됐고 친구들은 결혼하면서 멀어졌어요. 연락할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요. 뱃속에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밝아지겠죠. 서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서연의 긴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눅눅했고 병원 봉투는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봉투 끝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은 약해진 것 같았어요.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과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5월의 화창한 오후였죠. 서연은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현수와 함께 집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현수가 먼저 인사했고 서연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서 와요. 미정의 인사는 짧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서연은 어색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색할 수 있다고요. 씻고 나와요. 밥 차릴 테니까.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현수를 따라 안방으로 갔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 좀 직선적이야. 나쁜 뜻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직 다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미정이 물었어요. 첫째는 언제 볼 수 있니? 서연은 국그릇을 들다 멈췄습니다. 현수가 먼저 대답했어요. 엄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냐고? 벌써 석 달이나 됐잖아. 미정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는 무슨, 젊을 때 나아야지. 미정은 반찬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3대 독자 집안이야. 서연은 밥을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죠. 나도 시집 와서 1년 만에 현수 낳았어. 그것도 아들로. 그래서 집안에서 인정받았지. 그날 저녁 내내 미정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아들 이야기, 대 이야기, 집안 이야기. 서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었고 그 다음 주에도 물었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더 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직도 소식 없니? 미정이 친척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대답해야 했죠. 아직은이 어디 있어. 빨리빨리 해야지.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늦게 낳으려고 해.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낳았는데.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리를 뜰 수는 없었으니까요. 추석이었습니다. 큰 집에 모였을 때였어요. 미정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집안이 선다. 친척 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딸만 있으면 나중에 재산은 누가 지내요. 서연은 차를 따르며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에 물이 넘칠 뻔했죠. 미정은 서연을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난 독자 하나 낳고 인정받았다.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 보였어요. 마치 당연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죠. 시집 와서 1년 만에 아들 낳으니까 시어머니가 달라지시더라고. 그전까지는 눈치 보였는데 아들 낳고 나니까 집안의 기둥이 된 거야.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세계에서는 여자의 가치가 아들을 낳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구나. 그날 밤 서연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현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겪어봐서 그래. 겪어봐서?
엄마도 시집와서 힘들었대. 아들 낳기 전까지는. 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현수는 늘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미정의 첫 반응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언제쯤 됐어? 6주 정도? 그럼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미정은 달력을 꺼내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보통은 축하부터 하지 않나요? 병원은 어디 다녀? 동네 산부인가요? 거기는 안 돼. 내가 아는 곳으로 옮겨.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미정은 서연을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미정이 직접 정한 곳이었죠. 접수할 때도 미정이 했어요. 보호자 연락처에 자기 번호를 적었습니다. 산모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내가 챙겨줄게.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는 거라는 걸요. 초음파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쌍둥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기뻤습니다. 두 아이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달랐어요. 둘 다 아들일 수도 있나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성별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언제쯤 알 수 있어요? 보통 5개월 정도 되면. 미정은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5개월 후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은 묻지 않고 성별만 궁금해하다니. 5개월이 됐을 때 미정은 서연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확인해봐. 아직 정확하지 않을 수도. 그래도 가봐야지. 미리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서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미정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가봤어요. 여러 곳을 다니며 성별을 확인하려 했죠. 현수는 그런 미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궁금해했어요. 엄마 뭐래? 아직 모른대. 에이 답답하네.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성별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7개월 검진 때 의사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쌍둥이 모두 여아입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전화를 받았어요. 미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성별 확인됐다며? 네. 뭐래?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딸이에요. 둘 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집으로 와라. 미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지? 미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다른 병원에도 가봐. 어머니, 요즘은 초음파가 정확해서. 그래도 가봐. 혹시 모르잖아. 서연은 그날부터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미정이 시키는 대로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모두 쌍둥이 여아라고 했죠. 서연이 떠난 뒤 그 집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미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서연이 사용하던 방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서연의 방이 아니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인부복 몇 벌이 걸려 있었어요. 미정은 그것들을 꺼내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쓸어 담았죠. 이거 다 버려야겠네. 미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묵은 김치를 버리듯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정리하듯 담담했습니다. 현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물건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 집에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미정은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투를 치는 사람,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머, 미정이 왔네. 오랜만이에요. 미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차를 따라줬어요. 며느리는 어때요? 아기 곧 나을 때 됐죠?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나갔어요. 네. 뭐가요? 며느리요. 집에서 나갔어요.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정을 바라봤어요. 아니, 뱃속에 애가 있는데 어떻게? 제 발로 나갔어요.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 없는 애가 딸만 낳는다고 하니까 스스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내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을 가려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은 달라요. 3대 독자 집안이거든요. 대가 끊기면 안 되는 집이에요.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집안마다 사정이 있는 거죠. 미정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반박할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슈퍼에서, 미용실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 이야기가 오갔어요. 쌍둥이 딸 베고 쫓겨났대. 아니래. 자기가 나간 거래. 그게 그거지 뭐.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은 거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아직도 있나? 하지만 미정의 말은 조금씩 변형되어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복도 없고 성격도 이상했대.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대. 시어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했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으니까요. 현수는 회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어요. 형수님이 집 나가셨다며? 현수는 국에 밥을 말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아니, 궁금해서.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성격 차이예요. 서로 안 맞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거리낌 없이 말했어요. 아이도 곧 나올 텐데 안 맞으면 어떡해요. 아이 때문에 더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현수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어요. 현수의 표정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읽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현수를 위한 재혼 상대를 찾는 거였죠. 이번엔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여야 해. 미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젊고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면 좋겠어요.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나이는 32야, 건강검진 결과 정상, 집안도 괜찮아야 했어요. 현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엄마, 아직 이혼도 안 했어. 그건 빨리 처리하면 돼. 어차피 연락도 안 되잖아. 그래도가 뭐야? 내 나이가 몇인데. 빨리 재혼해서 아들 낳아야지.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선은 실패했습니다. 여자가 서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 부인이 임신 중에 이혼하셨다고요? 그건 사정이 복잡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미정은 분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이해심도 없어. 두 번째 선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부모가 반대했어요.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집안이 뭐가 그래요?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는 집안이라며요? 미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선을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32 여자였어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원하는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미정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꼭 필요해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괜찮아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현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서연보다 나았습니다. 더 예뻤고 더 젊어 보였죠. 저와 결혼하시겠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몇 달 후 현수는 재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였죠. 친척들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새 며느리를 얻은 거였으니까요. 이번엔 잘 될 거야. 미정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손주 보자.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할게요. 수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달라 보였거든요.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들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미정은 수진을 데리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번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미정의 말은 단호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한의원이 있어. 거기서 몸보약 지어 먹자. 네, 어머니. 병원도 제일 좋은 데로 가야 해. 네, 어머니. 수진은 모든 말에 순종했어요. 미정은 흐뭇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었습니다. 비쌌지만 미정은 아끼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소문난 보약이야. 정말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거 먹고 아들 낳은 사람 많아. 수지는 매일 보약을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에 남았지만 참았어요. 몇 달 후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미정은 기뻤어요.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성별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아직 너무 이르세요. 좀 더 기다리셔야. 알아요. 근데 언제쯤이에요? 보통 5개월 정도. 미정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어요.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5개월이 됐을 때 미정은 수진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보는 내내 미정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하네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확실한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미정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현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요? 응. 뭐래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대신 말했어요. 딸이래요. 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정은 수진을 내쫓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죠. 다음이 있어. 다음에 아들 낳으면 돼. 수진은 안도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에 꼭. 그래. 첫째는 어쩔 수 없지. 둘째가 중요해. 미정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몇 달 후 딸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미정은 손주를 안아보고는 내려놓았습니다. 잘 키워. 그게 전부였어요. 축하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2년 후 수진이 다시 임신했습니다. 미정은 이번에도 병원을 쫓아다녔어요. 이번엔 아들이겠지? 어머니, 아직. 기도도 다니자.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미정은 절실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아입니다. 또 딸이었어요. 미정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이러는 거야? 수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현수도 말이 없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난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둘이나 있는데 손주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조용했어요. 손주들 잘 크죠? 누군가 물으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커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현수도 회사에서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녀 몇이세요? 둘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요. 대답은 언제나 짧았어요. 그 무렵 현수는 우연히 서연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람과 술을 마시는 자리였어요. 현수 씨, 혹시 서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서연이요? 네. 지방에서 재개발이라는 사람인데 성이 뭐였더라?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맞다. 정서연. 정서연이라고. 현수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지금 뭐 한대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운대요. 쌍둥이래요. 혼자서 대단하더라고요.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온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니. 혼자서요. 그 쌍둥이 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현수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혹시 지방 쪽에 아는 사람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가족 일로.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지인은 몇 군데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현수는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서연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 정서연 씨요? 알죠.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요? 재개발 쪽 실무 맡고 있어요. 능력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위치가 어때요? 꽤 인정받는 것 같던데요. 최근에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켜서 승진했다고 들었어요. 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현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연이. 왜?
그 애가 왜? 미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현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서연이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대.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사라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미정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아니라고? 미정은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서연이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말이요.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니야. 설마 잘 살고 있을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미정은 서연을 끝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물어도 대답을 피했어요.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은 해봤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번 안건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재개발 초기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였죠. 회의실은 구청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동네였어요. 서연은 이 프로젝트를 맡아온 실무자였습니다. 수치도 맞춰놨고 일정도 짰어요.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여러 번 진행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어요. 회의실 앞줄에는 투자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복잡한 분에게 맡기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개인 사정? 무슨 말이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 과장님, 요즘 회사 밖에서 말이 좀 있던데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같은 회사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다른 투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신다고요?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건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되죠. 남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변경된 조건과 책임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공사 일정을 보시면.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 과장님, 그런 것보다요. 한 남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진행해왔고, 지금까지는요. 앞으로가 문제죠. 다른 투자자가 거들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죠? 갑자기 휴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서연의 개인사가 궁금한 거였죠. 양육 환경도 불안정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소문이요? 확인도 안 된 소문으로 업무 능력을 판단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투자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사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정 과장,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개인사로 업무를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기며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철회라는 걸요. 잠깐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서연이 불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부장도 동료들도 모두 나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만 남아 있었죠. 6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과장님,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이 서연을 보며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서연은 앉았습니다. 팀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 과장님, 당분간 외부 미팅에서는 빠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회사 이미지도 있고 투자자들 신뢰도 중요하잖아요. 팀장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서연을 외부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였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상황이요? 제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 과장님도 이해하시잖아요. 회사 입장도 있고.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이들 저녁을 차렸습니다. 작은 식탁에 국과 반찬을 올려놨어요. 쌍둥이 딸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늦었어. 큰애가 말했어요. 서연은 국을 떠서 아이들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미안해.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아무것도 아니야. 자, 빨리 먹어. 식기 전에. 서연은 밥을 떠서 아이들 앞에 놓았어요.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작은 애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혼났어? 서연은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왜? 엄마 얼굴이 이상해. 아이는 순진한 얼굴로 말했어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안 혼났어.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됐다. 아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거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어요. 오늘 회의에서 무산된 프로젝트 계약서였죠. 빨간색 볼펜을 들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구조, 일정, 책임 범위.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습니다. 손이 느려졌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6개월의 노력이 날아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빨간 표시가 늘어났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정할 게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회사 동료에게서 온 거였죠. 내일 아침 회의 있어요. 정 과장님도 참석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계약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식어서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였어요. 볼펜을 쥐고 계약서에 표시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서연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모든 검토가 끝났어요. 수정사항도 다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이걸 가지고 부장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용없을 거라는 걸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말끔한 이력서도 아니었죠. 그들이 원한 건 문제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사에 잡음이 없는,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는, 혼자 아이 키우지 않는 사람이요. 서연은 그 조건에 맞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를 그만둘까? 아니면 버틸까? 그만두면 당장 수입이 끊깁니다. 아이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밀려날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싸워야 했으니까요. 오늘보다 더 세게, 더 단단하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쌌어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엄마, 벌써 아침이야? 큰애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찍 일어나야 해. 엄마가 오늘 중요한 일 있거든. 무슨 일? 회사 일이야. 엄마 열심히 하고 올게.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어린이집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을 고쳤어요.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부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장님, 어제 회의 건인데요. 서연은 수정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밤새 검토했는데. 부장은 계약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정 과장? 네. 미안하지만 이거는 다른 팀으로 넘어갔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벌써요? 어제 저녁에 결정됐어. 윗선에서 내려온 거야. 부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계약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부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허리를 펴고 걸었어요.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불은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요. 서연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였어요.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 했어요. 상담교사였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는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이 아픈 건 아닐 텐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에 서연은 오전에 들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에 회의가 있었지만 학교 일이 더 급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넣었어요. 회의에 늦을 것 같다고, 오전에 급한 개인 일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부장은 짧게 알았다고만 했어요.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지만 서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수업 시간이라 아이들은 모두 교실에 있었고 서연의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상담교사와 담임교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상담교사가 그 서류를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부모님, 익명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니요? 자신은 매일 제 시간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이고 숙제도 함께 봐주고 있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애들 매일 제 시간에 등하교하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고 숙제도 다 해가잖아요. 담임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성적도 괜찮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요.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 이상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었어요. 규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정 환경은 어떤지, 양육 상태는 괜찮은지,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질문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서연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에서 논다고, 저녁은 매일 직접 차린다고, 회사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준비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걸 증명해야 하죠? 왜 좋은 엄마라는 걸 남에게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잖아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서연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학교를 나설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이었어요. 들어오면 인사팀으로 먼저 들러달라는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인사팀에서 부르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지난번보다 더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서연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자를 권하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휴직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서연에게 회사를 떠나라는 거였죠. 휴직이요? 왜요? 회사 분위기도 있고 정 과장님 개인 사정도 복잡하신 것 같고 회사 분위기, 개인 사정 빙빙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 직원이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제가 언제 업무에 소홀했나요?
프로젝트 늦춘 적 있나요? 마감 어긴 적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업무 집중도를 생각하면 이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죠.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팀장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 뭐라고 말하든 회사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리요. 인사팀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오후 내내 서연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학교 상담, 회사 휴직 권유, 그 모든 게 뒤섞여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짐을 쌌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거든요. 회사를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서연은 그냥 뛰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20분 거리였죠. 숨을 헐떡이며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큰애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미안해.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 집으로 가는 길, 동네 마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아는 얼굴을 마주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였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 섞던 사람이었죠. 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는 서연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잠깐 머물렀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받지 않았죠. 서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오셨다며? 큰애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잠깐 다녀왔어. 무슨 일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담하러 갔었어.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어요. 아이들에게까지 이 일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재우고 불을 껐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썼어요. 아이들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에 그 채팅방을 잘 보지 않았어요. 필요한 공지만 확인하고 잡담은 거의 읽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은 왠지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자신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304호, 혼자 쌍둥이 키우는 집, 맨날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 데려간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끌까 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학교에도 민원 들어갔다는 말, 양육 환경 문제라는 말, 애들 불쌍하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요. 뒤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니요.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이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결국 받았습니다. 사람들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미정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딸 둘 낳는다고 내쫓으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니라 내가 나간 거잖아. 그때 그냥 있었으면 됐잖아.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애들이라도 이리 보내. 내가 키워줄게. 내가 그렇게 힘들면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는 거야.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제대로 못 키우는데.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소파에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하고 학교에서는 양육 환경을 의심하고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미정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고 서연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깰까 봐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알림이 계속 왔어요. 단체 채팅방에서요. 하지만 서연은 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일을 했을 겁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거나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 어둠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멈췄습니다. 싸울 힘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아이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섰어요. 서연은 그 차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현수가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미정이 내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아이들이 현수와 미정을 봤어요. 하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당연했죠.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미정도 따라왔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보자.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쪽을 보지 않고 서연만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잡았어요. 현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키우면 이런 일 없어.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라니요?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집안이 굴러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참고 있던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 얘기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진정하고. 미정이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정은 한숨을 쉬며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말이 안 통해.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났어요. 서연은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작은 애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순진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서연은 그렇게 대답하고 아이들 손을 이끌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떠다가 그릇 밖으로 흘렸어요. 밥을 퍼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애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아이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아이들이 쉽게 잠들지 못했거든요. 오늘 학교 앞에서 본 낯선 사람들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줘. 작은 애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 누워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 후에야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을 나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르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조각, 큰 조각, 날카로운 파편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깨진 유리를 바라만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현수와 미정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학교에도 민원을 넣고 동네에도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는 직접 찾아와서 압박하고 있어요. 서연 혼자서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손을 베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조각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바닥을 걸레로 닦았어요. 남은 파편까지 깨끗이 치웠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옷을 챙겼어요.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안 가? 큰애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갈 때가 있어. 학교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 오전에만 같이 다녀올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엄마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큰 건물 앞에서 내렸어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어젯밤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어요.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어요. 접수대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정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접수대 옆 소파에 앉혔습니다. 가방에서 색칠 공부책을 꺼내줬어요.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서연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학교 민원 관련 서류, 회사 휴직 권유 문서,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고 싶어요. 서연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쌍둥이 임신, 내쫓김, 혼자 아이 키우기, 최근 민원과 압박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들었어요.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으셨나요? 아니요.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양육비는 받고 계신가요? 아니요.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일단 이혼 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명확히 하고 양육비 청구도 하셔야 해요. 변호사의 말은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학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요? 네. 아이들 학교 생활 기록, 건강검진 기록, 양육일지 같은 거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도 필요하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학교 민원건은 허위 민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도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요. 회사 문제는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고요. 말을 듣는 내내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혼 소송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한 건 양육권이니까 먼저 임시 조치를 신청하겠습니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파일에 넣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상담실을 나와 접수대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서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끝났어. 서연은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깥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이건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죠.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작은 애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학교 가자.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서연은 다짐했어요. 이 웃음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놓지 않겠다고요. 해당 안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개발 설명회는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강당 안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투자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중간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뒤쪽에는 민원인들이 서 있었어요. 이 재개발 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었죠. 미정과 현수는 뒤편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철을 꽉 안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투자한 부지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현수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몇 년 전 산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거든요. 미정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안이 일어설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번엔 제대로 되는 거지? 미정이 작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미정은 그걸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강당 입구 쪽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밖에 검은 고급 세단이 멈춰 섰거든요. 벤츠였습니다. 최신형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내렸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절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몇 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났던 여자가 아니었죠. 아이들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쌍둥이 딸들이었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엄마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강당 입구를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운전기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고, 투자사 사람이냐고, 아이들을 왜 데려왔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서연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투자사 관계자려니 했죠.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게, 미정의 말이 끊겼습니다. 현수도 서연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조용히 해. 미정이 현수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투자사 관계자들이 앉은 자리였어요. 한 남자가 일어나 서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앉았어요. 아이들은 서연 옆 빈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설명회가 곧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진행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어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사업개요 설명이 나왔고 일정표가 공개됐어요. 예산 구조도 발표됐습니다. 현수는 긴장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지가 언제 언급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철을 꼭 쥐고 있었죠. 진행자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투자사 명단이 떴습니다. 여러 회사 이름이 나열됐어요. 금액도 함께 표시됐습니다. 주요 투자자 명단입니다. 진행자가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사 이름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주요 투자자 정서연 씨.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주요 투자자 명단에 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현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철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미정은 앞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행자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투자 비율, 수익 배분, 책임 구조에 대해 차근차근 말했어요. 서연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부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경 사항이라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들은 자금 구조 변경으로 인해 본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진행자가 빨간색 부분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현수의 부지도 그중 하나였어요. 보증 조건 미이행,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부지들입니다. 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증 조건 미이행이라니요? 자신은 모든 조건을 다 맞췄는데요. 잠깐만요. 현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 소유자분들께는 개별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이 현수를 쳐다봤습니다. 통지 받았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지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설명회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 그 다음 안건이 이어졌어요. 현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몇 년간 준비한 투자였습니다. 빚까지 내서 땅을 샀어요. 재개발이 되면 최소 3배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고 모든 걸 걸었는데 이제 와서 제외된다니요. 왜 아무 말 안 했어?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보증 조건은 다 맞췄는데 현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류철을 뒤적였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진행자가 마지막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였어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검토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진행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익명 민원, 학교 접촉, 반복적인 보호자 변경 문의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해당 행위들은 법적 검토 대상입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 미성년자를 괴롭혔냐고 말이에요. 미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자신이 한 일이 법적 문제가 된다고요? 엄마. 현수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설명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사 관계자들이 먼저 나갔어요.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강당을 나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죠. 미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대를 잇자고 한 거야. 미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온 논리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집안이 선다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하지만 그 논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강당이 빠르게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현수와 미정만 남았습니다. 현수는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계약서, 토지 문서, 투자 증빙 서류들이 바닥에 널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죽지 않았어요. 이제 어떡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텅 빈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업은 날아갔고 체면은 구겨졌고 위협하려던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어요.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꺼낼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미정이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성공한다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는, 약자는 강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그 모든 믿음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강당 밖에서는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닫았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미정과 현수만 남았습니다. 붙잡을 말도 다시 꺼낼 논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설명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앞줄에 앉았던 투자사 관계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을 챙기고 단상 쪽으로 갔습니다. 진행자와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나눈 후 강당을 나갔어요. 중간에 앉았던 부동산 업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어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민원인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부지가 제외됐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죠. 강당 안은 금세 비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100여 명이 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의자 하나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편 구석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지갑, 휴대폰, 손수건, 물티슈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또 열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꺼낼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현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은 어디 떨어뜨렸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현수는 강당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서 있는 곳이었어요. 투자사 관계자 한 명이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서연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이었어요. 현수의 딸들이기도 했죠.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수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가갈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죠. 서연은 투자사 관계자와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강당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손을 내밀자 큰애가 먼저 잡았습니다. 작은애도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당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렸습니다. 딸깍 딸깍 일정한 간격으로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곱게 핀 등, 단정한 머리, 양손에 잡힌 아이들의 작은 손. 서연아, 미정이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강당 안에서는 충분히 들렸을 거예요. 서연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잘못했다고 할까요?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할까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서연은 출구에 거의 다 왔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강당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 걸음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못했다는 말, 사과하는 말을요. 서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출구 바로 앞이었어요.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 섰을 뿐이에요.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너를 내보낸 게 그게 잘못이었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현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정 옆에 섰어요. 서연아, 미안해. 현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어요. 환풍기 도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과 현수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랑 살고 싶어요. 조용히요. 방해받지 않고요. 미정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애들은 가끔 볼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애들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할머니도 없고요.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이요? 서연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핏줄이면 다예요? 뱃속에 있을 때 버린 핏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서연은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이야.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후회는 혼자 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강당 출구를 나섰습니다. 밝은 햇살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이들도 눈부신 듯 눈을 찡그렸어요.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일행을 보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타. 서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큰애가 먼저 차에 올랐어요. 작은애가 뒤따랐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차에 타기 전 강당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강당 입구에 미정과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서연을 바라만 봤어요. 서연은 그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아이들은 데려오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큰애가 대답했습니다. 작은애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구청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고 나무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기도 하고 서로 속삭이기도 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더 이상 미정도 현수도 서연의 삶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운전기사는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두 딸이 나란히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강당 앞에는 미정과 현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떨어뜨렸던 가방을 주우러 갔습니다. 현수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웠어요. 하나하나 줍는 손이 느렸습니다. 서류를 다 주었을 때 현수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재개발에서 제외된 부지 서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어요. 미정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강당 밖에서는 관리인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꺼졌어요. 강당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정과 현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력도 나갈 의욕도 없었어요. 붙잡을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요. 하지만 그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거든요. 너무 많이 늦었어요. 다시 꺼낼 논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그 논리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 모든 논리가 오늘 무너졌어요. 서연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그 모든 게 무력해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현수에게 말했어요. 가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강당을 나섰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